그 야유의 소리는 단순한 배경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공기를 가르며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상상해보라. 배경에 깃발이 나부끼고 당국자들이 엄숙한 연설을 준비하는 행사장이 있다. 모든 것이 예상되는 대로 진행될 것 같았다. 정치와 격식이 결합된 의식에서 사람들은 다가오는 박수와 자동적인 존경의 기대 속에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 일리제 스테파닉 의원의 이름이 발표되자 열렬한 박수 대신 불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관중은 위축되지 않고 참지 않으며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소리치고 야유하며 그녀를 무대에서 내쫓는다. 이 순간 대표자와 유권자 사이에 균열이 생기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정치적 상처가 드러난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묻게 된다. 어떻게 한 인물이 자신이 대표해야 할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한 거부를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몇몇 비판자들의 소리가 아니다. 관중 전체가 더 이상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스캔들이다. 야유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순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의 맥락이다. 일리제 스테파닉은 민간회의를 조직한 것이 아니었다. 비판을 듣거나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다. 공공의식, 예고된 연설과 칭송이 예상되는 자리에서 등장만 하면 축하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보호받을 공간에서조차도 이렇게 강력한 거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고 최소한의 존경을 회복하려 했지만 반응은 더욱 거칠었다. 사람들은 변명이나 절차적인 말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단지 떠나기를 바랐다. 이 즉각적인 충격은 중요한 정치적 교훈을 전달한다. 준비된 무대나 연설, 수여된 직함이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다. 일리제 스테파닉은 우연히 야유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야유는 축적된 수년간의 좌절, 왜곡된 약속들, 그리고 중도적인 정체성을 내세운 후 급격히 극단적인 운동에 복종한 결과였다. 각 야유는 그 순간의 비판뿐만 아니라 배신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마치 각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약속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선언적인 적들로부터의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속한 고향에서 거부당하는 것이다. 스테파닉은 먼 수도에서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자신이 한때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 그 거부를 당했다. 대표자와 유권자 사이의 연결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 효과는 단지 정치적이지 않고 존재론적이다. 정치인이란 자신이 더 이상 자기 국민에게 인식되지 않을 때 누구인가? 플래스버그에서의 이 사건은 단지 하루의 혼란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더 큰 무언가의 은유다. 정치가 본래 대화와 토론의 장이어야 했던 곳이 이제는 지뢰밭이 되어 각 공개적인 출현이 거부의 장으로 바뀌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테파닉은 더 이상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한 공범자로서 시민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특정한 순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장면은 깊은 인간적 드라마를 드러낸다. 일리제 스테파닉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처음 몇 초는 예상대로 진행되지만 그 순간부터 야유가 시작된다. 소리, 외침, 항의, 민주주의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 소형 우주. 대중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은 대본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계속하려 했지만 말마다 불만의 벽에 부딪힌다. 그녀의 표정은 바뀌고 불안이 겉으로 드러난다. 몇 분 만에 의식은 공적인 심판으로 변한다. 플래스버그에서의 그 날은 단지 중단된 의식으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전달된 메시지로 기억될 것이다. 관중은 단지 야유를 보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조종당하는 군중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준비된 연설이나 모순을 감추기 위한 말들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녀에게 단지 떠나기를 바란 것이다. 대중이 함께한 거부의 행위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힘을 가진 대중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런 순간 음악과 의례적인 연설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등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위를 부정당하는 모습. 스테파닉은 그것이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장하고 카메라에 포즈를 취하고 고귀한 명예와 함께 이름을 연관짓고 힘을 얻어 그곳을 떠날 것이라 믿었다. 대신 그녀는 배신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치의 냉혹함은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난다. 공식적인 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 마이크를 다시 돌려놓아야 했고 끝내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통계나 그래프보다 더 강력하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초상이다. 대표자와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이미 너무 커져서 의식조차 저항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공백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구 앞에 서게 될 때 또 다른 야유의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 30대에서 65세 사이의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그 장면은 개인적인 어떤 것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들리고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직장, 가족 또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혁신과 배려를 약속하는 것 같았던 상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한때 가까웠던 친척이 이제는 준비된 연설을 하며 그 앞에 있는 사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은 이런 대비로 가득 차 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스테파닉이 거부당하는 장면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찬양받는 모습을 보며 즉각적으로 공감을 느꼈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에게 향하는 박수는 아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기억에서 비롯된다. 40대의 유권자에게 일상적인 계산과 직장의 압박, 끊임없는 경제적 불안의 두려움 속에서 청중석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그 행동은 마침내 털어놓을 자리를 찾은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 50대의 여성에게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공허한 약속만 반복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가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듣는 것은 거의 혁명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60세에 은퇴한 사람에게 공장이 폐허로 변하고 일자리가 통계에 불과하게 된 정치의 변화 속에서 공공연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소속감을 되찾는 불꽃을 피운다. 이 대비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드러낸다. 직책을 차지하고 양복을 입고 마이크를 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상처, 두려움, 말하지 않은 욕구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리제 스테파닉과 그녀의 지역구와의 관계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외부에서 강요된 연설을 반복하게 되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도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는 한쪽에서의 야유, 다른 쪽에서의 박수였다. 이 차이는 2025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세상은 더 이상 이전 몇십 년과 같지 않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다. 가격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식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적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성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과 보장이 없는 채로 늙어가는 부모를 돌보는 무게, 30대에서 65세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정치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약물이 부족하고 전기요금이 매달 맞지 않으며 임대료가 설명 없이 오르는 문제를 구분하는 선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준비된 연설을 할 때 몸은 겁으로 반응한다.
누군가가 들으려 할 때 마음은 수용으로 반응한다. 아마도 그래서 플래스버그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스테파닉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상 속에서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수백만 시민들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55세의 남성이 몇 년 전 제지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더 이상 재취업이 쉽지 않고 임시직으로 생활하며 정치인이 성장한다고 약속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보면 야유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는 42세의 싱글맘인 여성이 아스마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끝없는 대기 시간을 겪으며 의사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가 누군가가 보건의료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 그녀는 단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다. 정치란 먼 이념들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다. 그것은 줄 서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잠을 못 자는 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박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야유는 단지 당파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들은 실제 삶의 반영이다. 신뢰에 대한 일상의 전투가 그것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리제 스테파닉처럼 한때 중도적이고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이 지역사회의 삶을 파괴하는 의제를 지지하게 될 때 그 단절은 완전하다. 하지만 이 대비는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리더십에 박수를 보낼 때 그들은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대화가 가능할지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야유할 때 그들은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약속이 깨졌음을 알리고 있다. 플래스버그에서의 모든 집단적인 행동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의 외침이기도 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긴 하루를 마친 후 끝없이 쌓여가는 걱정들을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드러낸다. 전통적인 정치에 대한 불신. 많은 사람들에게 플래스버그에서 일어난 일은 놀랍지 않다. 그들은 이미 워싱턴의 사무실과 저녁 식사 테이블 사이의 거리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들은 연설에서 성장에 대해 말할 때 슈퍼마켓은 삭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번영을 약속하면서 신용카드는 빚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순 앞에서 야유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이 거부와 수용 사이의 대비는 무시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당파에 의해 나누어진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신뢰에 의해 나누어진 나라의 초상이다. 일부 리더들은 더 이상 유권자들의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만큼 경멸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이들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플래스버그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한 예에 불과하다. 권위가 있어야 할 무대들이 이제는 저항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이 걸려있는 것은 일리제 스테파닉의 명성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인기가 아니다. 걸려있는 것은 2025년의 대표성의 의미이다. 오늘날 30대에서 65세 사이의 세대는 정치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수십 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90년대의 번영에 관한 연설, 2000년대의 안전에 관한 연설, 2010년대의 갱신에 관한 연설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경제 위기와 커져가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그들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플래스버그의 장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마이크와 청중 앞에서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이 이야기를 지배하는 대신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반전은 민주주의가 죽지 않았고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다는 신호다. 도전은 리더들이 듣는 용기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준비된 연설로 불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인지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세계적인 정세를 형성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리제 스테파닉의 역사와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과 같은 리더들의 부상은 현재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들의 결정, 동맹 전략은 개인적인 여정, 젊은 시절의 집착, 수십 년을 관통하는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정치가 왜 이런 야유와 박수의 장으로 변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인물들의 생애에 깊이 빠져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세계의 방향을 정의하는 대통령들의 삶을 다루는 특별한 전자책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그들이 오늘날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2025년에 직면한 집단적 딜레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전자책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위에서 울려 퍼지는 군중의 목소리의 힘은 그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 기억 속에 남아 가족 간의 대화 속을 돌고 직장의 복도와 거리를 가로질러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기억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마가 운동과 연결된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들과 공개적인 만남에서 맞닥뜨렸을 때 드러난 사실이다. 그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강당, 지역 커뮤니티 센터, 학교 체육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려는 관중들이었고, 그들은 각 발언을 공개적인 전투로 바꾸려 했다. 신뢰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 한마디마다 대표자와 유권자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예를 들어 더글 아말파는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개혁과 예산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에 불만의 외침과 비꼬는 박수 소리로 말을 끊기게 되었다. 본래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할 공간은 심판의 장소로 변했다. 한 지역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시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도전하게 만든 집단적 상처는 무엇일까? 위스콘신의 브라이언 스테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경 보안에 대해 기술적이고 정교한 연설을 하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동의가 아니라 비난과 배신의 비난,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지역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중년의 여성들은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공장 노동자들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으며 젊은 성인들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를 몰아세웠다. 정치적 불일치뿐만 아니라 개인적 거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네브래스카의 마이크 플루드는 아마도 가장 불편한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는 음식 지원 프로그램의 삭감을 옹호하려 했지만 구금센터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여성이 정중에게 파시스트 국가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다. 이 단어는 수사적 수단이 아닌 일상에서 정부가 인간 존엄성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인식한 이들의 고발로 등장했다. 대중의 불만은 공식적인 담론의 구조마저 침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까? 각 만남은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분열을 드러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 계약에 최소한의 정직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당파적인 보고서에서 단지 숫자로 취급되지 않기를 원했다. 이 의원들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당파의 논리를 고수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거리를 둔 채 계속 가고 있는 것일까? 각 체육관에서 울려 퍼진 야유 속에는 분노한 시민들만이 있었다. 그곳에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 두세 가지 직업을 유지하며 지친 아버지들, 정치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던 시대를 기억하는 은퇴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느끼는 감정이었다. 청중이 외쳤을 때 그것은 단지 무대 위의 인물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약속된 공약들이 부채로 변했음을, 먼 이익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과 현실을 무시하는 차가운 시스템에 대한 반항이었다. 이 사건들이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저항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 목소리의 모자이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저항의 물결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지역 강당에서의 야유로 제한될 것인가? 아니면 선거, 법안, 심지어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이 장면들은 또한 평범한 시민들의 역할 변화도 보여준다.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은 의제를 통제하고 주제를 선택하며 논의를 형성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불편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주체가 되었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삭감, 문서 은폐의 의심스러운 정치적 동맹에 관한 질문들이 이제는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직접적인 요구로 나타난다. 마이크는 더 이상 대표자의 독점이 아니다. 그것은 대립의 도구로 변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소란스러운 회의들의 모든 이야기는 국민들이 여전히 정치적 공간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경고이다. 심지어 작은 도시에서 잊혀진 카운티에서 거의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저항의 에너지는 존재한다. 이 점이 바로 그것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불만은 한 번의 야유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라말파, 스테일, 플루드의 만남에서 우리가 본 것은 더 깊은 불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으로 대우받기를 거부하는 세대의 불만이다. 30대에서 60세 사이의 남녀들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가족을 부양해온 이들이며 이제 그들의 좌절감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바꾸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듣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듣는 것보다 자신이 들리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모호한 변명이나 회피적인 설명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투명성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이러한 목소리들을 직면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준비된 연설 뒤에 숨을 것인가? 가장 드러내는 것은 이 야유들이 무질서의 표현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시스템에서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시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도전할 때 그들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완전히 포기했다면 그들은 강당과 회의실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집에 있었을 것이고 무관심의 논리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갔고 말을 했고 항의했다. 이것은 여전히 약하지만 재결합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는 모두 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초상화를 형성한다. 그것은 정치가 단지 의회나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결정을 내리는 모든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모든 정부의 정당성은 듣고 진실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의 길을 가거나 계속해서 박수와 야유를 받으며 카메라 앞에서 드러날 것인지 그 교차점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여러분은 단지 관객이 아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이다. 민주주의는 목소리가 더해질 때 강해지며 생각들이 공유되고 토론이 화면을 넘어설 때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변화의 일부입니다. 질문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군중 속에서 일어나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던졌을 때 바로 직접적인 요구, 꾸밈 없이 장식 없이 말이다. 이 순간에야말로 연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히 의원에 대한 문구들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좌절이 압축되어 한 목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 병원이 문을 닫고, 왜 복지 혜택이 사라지며, 왜 약속이 가정의 식탁에 닿기 전에 먼지로 변하는지 묻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일어나는 얼굴들은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시민들이다. 민주주의는 인내를 요구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험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버스 운전사, 예산이 부족해 교재를 임시로 마련하는 교사, 보조금이 정치적 복도에서 사라지는 동안 땅이 말라가는 농부들이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대변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왜 정치인들은 이런 만남을 자기 홍보의 기회로 여기는 걸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일 텐데 말이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잘 준비된 수사가 이미 모든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권력이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한때 그들에게 변화의 기대와 함께 주어진 투표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사람들의 인내가 무한하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질문이 계속 늘어날수록 모순이 나타난다. 비난을 위해 일어선 그 민중이 사실상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아무도 굳이 참석하지 않거나 불편을 감수하며 공개적으로 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야유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재결합을 요구하는 요청이다. 비록 거칠고 쓰디쓴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아닐까. 또 다른 요소가 이 만남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분노가 도덕적 질문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의 삭감이나 왜곡된 예산에 대한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범한 시민들은 정치적 외피를 뚫고 윤리의 핵심을 겨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타협된 이름을 은폐하는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대신 존엄성을 고양하는 정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적 질문이 아니다. 그것들은 권력을 쥔 자들의 양심을 겨냥한 화살이다. 정치인이 직면하는 것은 더 이상 공공의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삼키는 시스템의 동조자로서 보일 때이다. 아마도 그들은 보고서로 자신을 방어하려 할 것이고 통계에 의존하려 할 것이며 아마도 긴장된 미소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청중이 일제히 반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 순간 마스크는 떨어진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소름이 끼친다. 만약 그들이 자기 유권자들 앞에서도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권력은 무엇인가? 이 순간들은 묘사하기 힘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마치 시간이 몇 초 동안 멈춘 것처럼 의원은 경호원과 보좌관들에 둘러싸여 그를 환영해야 할 군중을 바라보며 자신이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군중은 마침내 그들의 분노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졌다고 느낀다.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공개적인 재판의 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에는 냉혹한 아이러니가 있다. 수년 동안 이들 정치인들은 단단한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대화할 수 있고 보호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보였으나 이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취약해지고 머뭇거리고 말을 더듬는다. 청중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한때 권위의 벽처럼 보였던 것은 반복된 연설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세운 허약한 구조일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불사의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일까? 이 소란스러운 만남은 더 이상 체육관 벽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며 국경을 넘는다. 각 공유된 비디오는 정치가 이제 공직자들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것은 또한 목소리를 높인 사람, 셀카로 기록한 사람, 불만을 확산시킨 사람들에게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의 움직임 속에서 공식적인 서사는 힘을 잃게 된다. 실시간으로 녹음된 야유의 소리를 지우는 편집은 없다. 엘리제 스테파닉과 마가 운동에 동조한 수많은 다른 인물들의 경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의 세부 사항에 의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치 경력 초기 몇 년 동안 그녀는 유망한 젊은 정치인으로 공화당 내 여러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규율 있고 균형 잡힌 인물로 여겨졌다. 그녀의 이미지는 실용적이고 중도적이며 거의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외형은 더 불안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권력을 제공하는 어떤 서사에도 맞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였다. 갑작스러운 전환은 아니었지만 작은 선택들, 미묘한 변화들이 그녀를 중도적이라고 여겨졌던 인물에서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언설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끌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신중하게 구축한 이미지를 버리고 다리를 무너뜨리고 벽을 쌓는 언어로 뛰어들게 만들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변화는 단지 연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결정들에 반영되었다. 의회에서의 투표, 위원회에서의 입장, 뒷마당에서 체결된 동맹들. 이 모든 행동들은 트럼프주의의 가장 시끄럽고 충성스러운 핵심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계산된 선택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얻는 동시에 스테파닉은 그녀를 한때 신중함으로 정치의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입지를 잃어갔다. 그 대가는 거리에서 드러났고 이제는 예전의 박수 대신 뜨거운 야유로 대체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를 겪는 동안 스테파닉이 특이한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신앙의 상징들과 서사를 이용해 전혀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여러 차례 그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배제 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삭감을 정당화했다. 신앙의 언어를 정치에서 활용하는 것은 새롭지 않지만 그녀가 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조차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불인기 정책을 숨기기 위한 가면으로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종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를 해치는 의제의 방패로 사용될 때 그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스테파닉이 국제적인 논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에서 그녀는 이스라엘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 이는 엄격한 신학적 해석을 반영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서사를 국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선택은 외교 무대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국제관계 분석가들은 이를 신앙이 공식적으로 협정과 인권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그들은 스테파닉이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정당화하는 정책이 어떻게 평화 구축이 아닌 갈등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곳에 있다. 그녀의 선거 자금 기록은 그녀의 캠페인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교육과 건강 분야의 민영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숫자들은 그녀가 대중연설에서 주장하는 대중주의적 수사와 그녀가 배후에서 맺은 동맹이 어떻게 상반되는지 보여준다. 가족 보호를 옹호하면서도 그녀는 대학의 학비 인상과 의료보험의 불안정화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대중을 위한 옹호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이 그 반대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이러한 대비는 덜 알려진 사건에서도 반복된다. 어느 때 스테파닉은 그녀의 지역구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과의 비공식 회의에 초대되었다. 회의는 참전 후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원은 정부의 진전된 성과에 대한 독백으로 자리를 바꿨고 제대로 된 의료나 정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는 무시되었다. 이 장면은 전국적인 헤드라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카페에서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그것은 연설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스테파닉이 공화당 내부 권력 게임에 어떻게 끼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덜 탐구되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외부에서 온 인물로 간주되었지만 그녀는 급격히 트럼프파의 중심 인물들과 가까워졌고 고령의 담론을 대변하는 젊은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선거를 부정하고 제도를 폄하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널리스트들이 입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그녀는 준비된 연설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표 집계기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디지털 캠페인 구성을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지 정치적 기회주의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민주적 통합성을 위협하는 주요 사례가 된다. 중도적이라고 평가되던 리더십이 어떻게 가짜 정보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닉은 트럼프가 그녀를 유엔의 고위직에 임명하려 했을 때 이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진지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극단적인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그녀의 임명은 갑자기 철회되었고 그 이유는 기술적인 자격 부족이 아닌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임명이 정치적으로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율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중앙 집중적인 리더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정치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까? 엘리제 스테파닉의 선택들은 많은 중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딜레마를 반영한다. 일관성을 편리함과 맞바꾸는 딜레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직장 내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스테파닉의 경우 그 결과는 그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결정을 의지하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인식은 배신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단지 개인이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표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집단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통적인 정당들 내에서 퍼져가는 더 넓은 급진화 과정의 상징이다. 그것은 정치에서 종종 발생하는 외부의 이익과 국제적 동맹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와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말뿐인 기술적 연설이 숨기는 재정적 이해관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제적 동맹, 지역사회의 안녕과는 거의 관계없는 권력 전략을 증명한다. 이 개인적 선택들과 집단적 결과들이 맞물리는 곳에서 현재의 정치적 위기의 본질이 드러난다. 엘리제 스테파닉은 단지 큰 이야기의 한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또한 현대 정치의 모순을 비추는 거울이다. 외형과 실질, 약속과 실행, 신앙과 계산 사이의 긴장. 그리고 그녀가 공개적으로 직면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편리한 길을 택한 전형적인 지도자 모델에 대한 거부이다. 한 기자가
의회 본관을 침입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묻는다.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할 그 대답은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위협하며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옹호하는 정치적 박해에 관한 연설로 변한다. 이 반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충성이 헌법에 대한 어떤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공공의 고백이다. 이런 종류의 복종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선출된 인물들이 역사에 대한 왜곡된 버전을 공식적인 진리처럼 주장할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할까? 이 경로에는 모순이 있다. 스테파닉은 처음에는 실용적인 정치인으로서 공화당을 새롭게 할 젊은 목소리로 자신을 포지셔닝했다. 그러나 오늘날 침입자들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수사를 반복하며 그녀는 그 과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헌법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출된 대표자가 그를 의회로 이끈 선거의 정당성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더 부식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 연설의 영향은 정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정, 저녁 식사 대화, 메시지 그룹에까지 침투한다. 부모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왜 생중계된 공격에서 폭력과 파괴가 일부에서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묘사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교사들은 음모론에 관한 준비된 문구를 반복하는 학생들과 마주하며 어떻게 역사에 대해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심지어 가장 잘 문서화된 사실들까지도 개인적인 충성심에 의해 질문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지만 드라마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생략 속에 존재한다. 스테파닉은 트럼프와 동조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날의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부상당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며 피신한 의원들의 이미지를 외면했다. 이러한 선택적 삭제는 왜곡된 기억을 창조하며 거의 공식적인 허구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몇 명의 시민들이 그 날짜의 실제 폭력을 잊고 수정된 버전만을 믿게 될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테파닉이 겪고 있는 미세한 갈등을 볼 수 있다. 한때 그 사건을 비극이라 칭했었던 엘리제와 오늘날 침입자들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엘리제, 두 인물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명은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지도자의 필요에 따라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인물이다. 미래에는 어느 목소리가 우세할까? 아니면 그 자체로 모순이 그녀의 영원한 상징이 될 것인가? 더욱 불안한 점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수사를 채택함으로써 스테파닉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의회 본관을 공격한 자들이 피해자라고 여겨진다면 무엇이 미래의 공격들이 정당하다고 여겨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말을 상대화할 때마다 정당한 항의와 쿠데타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진다. 경계가 사라지면 제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수사의 변화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광범위한 정치적 박해의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침입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자들, 가톨릭 신자들, 정부의 공격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다. 전략은 명확하다. 어떤 정당한 비판도 박해로, 어떤 공정한 처벌도 억압으로, 어떤 결과도 불의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두려움의 순환 안에 가두는 방식이다. 과연 몇 명이 자신들이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 때문에 단지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믿을까? 아이러니는 아프다. 이러한 말을 반복하는 동안 스테파닉은 중요한 위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한다. 그 위원회는 정부의 음모를 조사하는 곳이다. 본래 정당한 감시의 공간이어야 할 곳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론을 반복하는 무대로 변한다. 정치가 균형과 책임의 도구로 작용해야 할 곳에서 그것은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무기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의회 자체가 더 이상 진지하게 감시하는 기능을 잃기 전에 이 길은 대가를 치른다. 스테파닉이 연단에 올라가 애국자와 바이든의 가족들 또는
클린턴의 집단들을 위한 두 개의 사법 체제가 있다고 반복할 때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떨어진다. 일반 시민들은 이미 느리고 부정확한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그 모든 시스템이 오염되었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들은 법이 일부만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믿음을 잃고 그 신념이 자리 잡으면 사회적 유대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스테파닉의 여정은 단지 트럼프의 굴복한 의원의 경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불신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더 큰 위험은 일부가 왜곡된 버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진실이 분열되어 각 집단이 각자의 우주에서 살게 되면 여전히 민주적 공존을 위한 기초가 존재할까? 결국 엘리제 스테파닉은 단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자신의 정치 경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집단적 기억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합의의 가능성을 더 멀리 밀어내며 왜곡의 길을 유일한 길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일까? 아니면 리더들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되찾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을까? 이것은 스테파닉의 내러티브가 가장 폭발적인 지점을 맞이하는 긴장감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각 시민은 자신이 허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빼앗긴 현실을 되찾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영상을 접하는 관객은 단순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킨 광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들이다. 자원이 부족해 일찍 끝나는 학교, 전문가가 부족한 보건소, 가격이 통제되지 않고 상승하는 슈퍼마켓, 각 프로테스토, 각 야유, 각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일상의 무게를 집단의 목소리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노력이다. 이 인식이 확립될 때 정치의 형태가 변한다. 그것은 더 이상 단지 투표함에 이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 적극적인 질문, 지속적인 요구가 된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단지 선거일만이 아니라 광장, 강당, 커뮤니티 모임에서 실현된다. 그것은 그 공간에서 하나씩 다시 만들어지며 결코 굴복하지 않으려는 유기체처럼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역사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 이후 무엇이 나올 것인가? 사람들의 현실에 맞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진정한 혁신일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더욱 공격적인 반응일까? 이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으며 각 관객에게 반성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보다 넓은 글로벌 맥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엘리제 스테파닉의 운명, 의회 본관 공격에 대한 왜곡된 언론 보도, 공개적인 만남들이 충돌로 변한 것은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국제적 운동과 그들만이 아니라 지구의 균형을 형성하는 지도자들과 연결된다. 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와 시 진핑과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젊은 시절부터 제도에 도전하고 동맹을 재구성하며 역사를 변화시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어린 시절 초기의 야망, 권력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왜 2025년의 세계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대본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를 때 나는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로벌 지도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깊이 파고드는 독점 전자책이다. 이 책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 진핑의 첫걸음부터 시작해 그들의 형성 과정, 가장 깊은 집착, 그들의 모순들,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오늘날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에 영향을 미친 전략으로 변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정을 읽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을 지배하는 것부터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을 결정짓는 요소들까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전자책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을 넘어서는 사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가 된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반성과 분노를 일으켰거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여정을 계속 가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한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며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달라. 숫자와 통계 그 이상을 넘어서 정해진 버전 대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이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대본은 자극을 주고 도전하며 아직 넘어야 할 문을 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음 콘텐츠는 바로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경계를 늦추지 말기를 바란다.